글쓰기 5주 3차 시 합시다. 2차 시에서는 그러니까 1차 시에서는 감상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고, 2차 시에서는 감상문과 비평문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을 했고, 3차 시에서는 서평을 좀 볼 겁니다. 서평. 근데 리뷰 형태로 좀 짧게 쓴 글들이에요. 다 내가 쓴 글들인데, 그 다음에 브런치에 뭐 그냥 써서 올려놨던 글입니다. 대체로 또 내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고, 이게 한 1년 전, 1년, 2년 전 그럴 거예요. 최근에는 브런치 글을 안 쓰니까 시간도 없고 뭐 별 의미도 없어서 누가 또 별로 읽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3차 시는 한 여러 편의 일단 영화나 영화 그 다음에 뭐 소설 읽고 짧게 쓴 서평, 그러니까 리뷰죠. 짧으니까 리뷰인데 그 지난 2차 시에 그러니까 이제 서평, 이게 혼돈을 느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상문은 하여튼 뭐 소설이든 영화든 읽고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적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평문은 그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텍스트에, 그러니까 책이든 뭐 영화든 그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서, 좀 주제의식이죠. 주제의식을 찾아서 우리 현실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비평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차 시서 보고 있는 뭐 서평은 책을 읽고 쓴 비평문이죠. 그러니까 리뷰는 원래 리뷰는 2차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를테면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자가 그 책에 대해 느낀 점, 뭐 감상 쓰면 되는 것이 리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3차 시에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내 글들, 짧은 글들은 사실 리뷰긴 하지만 짧게 쓴 서평, 비평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 2차 시에 이를테면 비평문, 서평과 리뷰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나요? 전문성의 차이라고 그랬죠. 리뷰는 그냥 독자가 쓰면 되는 것인데, 서평, 비평문은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그것의 가치, 텍스트의 가치와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비평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뷰처럼 짧게 썼지만 짧게 쓴 비평문이다. 책을 읽고 썼으면 서평이고, 영화를 읽고 썼으면 비평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5주차 과제를 지금 설명할게요. 내가 따로 올려놓기도 할 건데, 5주차 과제는 내가 뭘 이렇게 내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라면, 이렇게 5주차의 수업 쭉 진행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 내줄 것 같아요? 리뷰 한번 써보자, 이런 거 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뭐 나나 같은 거죠. 그래서 5주차 과제는 짧은 서평, 뭐 리뷰 써보기입니다. 알겠죠? 짧은 이 분량을 뭐 지금 내가 쓴 분량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한 10문장 정도. 그러니까 A4 절반이 좀 안 되죠? 절반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분량은 그 정식 과제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그 과제물을 제출해야 출석 인정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니까, 분량은 뭐그 A4 한 장 이내 절반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조금 성의 있게 썼으면 늘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렇죠. 자, 같이 읽어보면서 편하게 봅시다. 여러분 영화 도락 봤나요? 공효진 주인공이었던 공효진, 도락.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요즘에는 넷플릭스인가요? 영화관 안 가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또 틈틈이 보는데, 도락, 내가 보면서 너무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공효진 물론 기본적으로는 정말, 봅시다 글. 자,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주거지를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은 건 알겠다. 이제 나쁜 놈 이렇게 그 저 비속어를 방송에 쓰면 방송이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링크 걸어서 수업 듣게 하는 동영상 수업이니까. 근데 이제 그 생각 않고 옛날에 써라서 그냥 나쁜 X 알겠죠?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주거지를 노리는 나쁜 놈. 이건 X가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합시다. 나쁜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 많은 건 알겠다. 그런데 지나치게 끔찍하거나 혹은 공포감에 압도하는 까닭에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아, 공효진은 왜 그렇게 매사에 어리바리가 아마 어리바리가 표준어일 거예요. 어리버리가 아니고 그 사전에 찾아보면 어리바리의 뭐 잘못된 표기 아마 이러든가. 근데 우리가 어리바리 갑갑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숨막혀 죽을 것만 같다. 폭내가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기도 할 것이나 지나치게 공포와 불안을 상업화하고 있다는 혐의도 있다. 어쨌거나 이 나쁜 놈들이 많은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까 한숨이 나온다. 범인에게 죽기까지 하는 형사를 보고 있자니 리얼하기보다는 낙담이 크고 거듭되는 우연이 아니라면 공효진은 범인에게 벌써 잡혀 죽었을 것이니 이 또한 그리 믿음지 못한 서사다라고 이 이제 도락을 보고 제목을 내가 썼죠. 모든 글은 짧아도 이렇게 제목을 써야 돼. 알겠죠? 리포트에 비평문, 뭐 감상문 쓰지 말고 제목을 쓰는 거예요. 제목. 읽어보면 이제 어떤 그 것인지 아니까 제목. 공포의 상업화 혹은 일상의 불안. 그러니까 일상의 불안. 여성이 겪는 일상적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지나치게 그 이제 아니 뭐 현실적인 면이 있죠. 혼자 사는 여성들 뒤쫓아가서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성폭행하려고 그런 놈들도 있고 이렇게 그 스토킹처럼 이렇게 쭉 계속 지켜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하고 있고 일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영화니까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확대 과장하는 면을 알겠는데 답답했어요.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 공효진 우연이 아니면 진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 경찰이 이제 범인한테 또 찔러 죽고 현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무력한 현실, 그러니까 선보다 악이 더 압도적인 그런 어떤 현실을 이제 그리고 있지요. 근데 어쨌든 좀 답답했다. 리얼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현실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얘기. 리뷰였지요? 소평이죠? 리뷰 조금 더 전문적입니까? 이제 읽는 사람의 평가죠. 자, 두 번째 글 봅시다. 소공녀. 이 시대의 난민 소공녀. 그 인물 영화 배우가 이름이 얼른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영화 봤는지 별로 이제 극장에서 보지는 않고 나도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저 비용 치르고 영화 그 비용 치르고 봅니다. 네이버에서 사거나 대체로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에 있는 것은 넷플릭스로 그 월정액 그 뭐 해서 보고 필요한 것은 네이버에서 그 1200원, 14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화 하나 파일에 구해서 보고 그럽니다. 소공녀 많이 보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일단 이 시대의 난민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중소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나는. 그 최저임금이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일단 10,000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러니까 그 시간당 그 최저선이잖아요. 아무리 못 줘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이잖아요. 근데 다 그것만 주죠. 아니 그보다 더 줘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못 줘도 이 정도는 줘라라고 정한 게 최저임금이잖아요. 근데 꼭 그 최저임금만 줬죠? 최저임금도 안 주는 데도 더 많고.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뭐 이렇게 뭐 두 자릿수로 뭐 올라서 중내원이 사느니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요. 응?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망해야죠. 그쵸?
지금까지 그 알량한 최저임금, 즉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죠. 임금 착취로 노동력 착취죠. 이 나라 경제가 유지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와 주택과 건물에 대한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오직 최저임금만 타다는 자들은 그냥 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소공녀에서 여자 주인공은 냉기로 가득한 그녀의 방에서, 소공녀가 뭐예요? 그 동화 안데르선이던가요? 집 없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소녀를 말하잖아요. 그 제목을 따와서, 그러니까 젊은 이제 그 여성이 자기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고, 이제 너무 비싸서 그 사는 월세들은 사는 집이 매번 이제 그 뭐 월세를 인상하니까 산동네 산동네 가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그 이제 그 가방에다 짐 넣고 아는 사람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눈치밥 먹으면서 조금씩 지내는 그 소위 난민과 같은 이런 그 주거 불안정한 삶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 소공녀 그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소공녀에서 여자 주인공은 냉기로 가득한 그녀의 방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려다 너무 추워서 덜덜덜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하지를 못하고 대신 봄에 하자고 서로를 유래.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세상에. 방세를 올리자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밴드 부원들 집을 전전해요. 그녀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허락한 남자 후배는 자신의 월급이 190여만 원인데 매월 아파트 대출금 상환액이 100만 원이나 된다고. 그걸 20년 동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이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 될 거라고 울먹여요. 근데 또 20년 지나면 어때요? 아파트가 너무 낡은 집이 됐겠죠. 대출을 받아서 집이라도 장만한 경우는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눕힐 공간이라도 있으니 조금은 다행이겠지만, 떠도는 우리 시대에 그 소공녀들은 어디에서 이 추운 한파를 견디나 싶기도 하다, 이런 얘기 있죠. 봄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과 섹스를 할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봄이란 게 오기나 할까 싶은 것이다 라고 내가 썼어요. 이 영화는 정말 내가 그 되면 뭐라 그럴까, 정말 정말 리얼하게 그 주거 불안정한 어떤 청춘의 초상을 잘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나도 이런 거죠. 나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나도 아파트가 하나 있지만 이제 뭐 일부는 그 아파트 대출 받아서 그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산 거고, 그걸 매월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 뭐 요 사람과 거의 뭐 비슷해요. 아파트 담보대출이 20년, 30년 그러거든요. 그걸 매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돼요. 20년 있어야 이제 완전하게 100%내 집이 되는 셈이잖아요. 근데 20년 지나면 어때요? 이제 낡아지는 거죠. 재개발, 30년, 40년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뭐, 30년만 지나면 완전히, 뭡니까? 허름한 아파트,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공감하면서 봤어요. 소공녀. 자, 그 다음 또 미스백. 미스백은 또 이런 거죠. 봅시다. 개인에게 가정은 존재의 근거지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정 혹은 가족의 전통적 개념이 이미 변하고 있지만, 그 1인 가구원에게도 그가 만약 그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망과 완전하게 절연되어 있지 않는 한 가정은 존재의 근거지죠. 그 혹은 나는 운명적으로 연결된 누군가의 자녀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나라는 존재를 억압하는 제도죠. 기존의 사회질서가 강제하고 있는 규범의 식민지, 기존의 사회질서와 규범의 재생산 기지,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은 국가가 그렇듯이 아버지의 세계, 가부장적 질서가 관철되는 그런 세계죠. 아버지는 질서와 규율, 곧 법의 대변자의 수호자죠. 적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아버지로 표상되는 가부장제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아비가 찌질하고 무책임한 데다 폭력죄까지 하다면 어때요?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리고 그 어미가 도대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 가정은 그곳에 속한 개인에게 존재의 지분커녕 벗어나고 싶은 최악의 상태, 고통의 늪이겠죠. 지옥이겠죠. 영화 미스백은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의 상흔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스백이라 불리는 한 여인 앞에
어린 시절 그녀와 하등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제 그 미스백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하등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폭력의 희생자가 발견되고 이제 뭐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이제 길거리에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투, 이것이 이제 이 영화의 그 줄거리예요. 미스백이. 문제는 뭐냐? 기본 상처를 간직한 인물의 자기 연민과 이 미스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자기 연민과 희생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저 폭력의 악순환, 그 가정 폭력을 말하는 거죠,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영화도 내가 왜 그런 글을 쓰겠어요? 공감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겠죠. 나도 이제 어릴 때 이런 그 가정 폭력의 피해자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이제 그걸 잘 이제 극복했는데 그런 상처가 오랫동안 이제 그 무의식 중에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기르지도 못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뉴스 많이 있잖아요. 가정폭력,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친딸이든 또 그 이제 그 재혼해서 이제 뭐 의붓딸이든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 그런 놈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친딸이든 의붓딸이든 그것을 말하지 못하죠.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위협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뉴스들 보면 그걸 알고 눈치를 챘으면서도 알면서도 그 친엄마든 그 이제 여자아이로 보면 친엄마잖아요. 뭐 그 가정이든 또 재혼을 했든 간에 그 엄마가 이제 그걸 눈 감는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 난 너무너무 화가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표현은 못 하겠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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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잘 기르지도 못한 인간들이 도대체 왜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낳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또 우리 사회는 그것을 외면하고 방기하는가, 이런 문제가 참 답답하죠. 이런 이제 많이 본 영화는 아닌데 이런 어떤 주제를 담고 있어서 공감하면서 보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 편 더 보죠. 영어 하차. 이건 내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뭐 매번 보는 영화예요. 우리가 대면 수업을 강실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이제 한 5주차쯤에는 이 영화를 같이 볼 거예요. 봤을 거예요. 늘 보거든요. 하차. 타인의 고유한 고통을 알게 되면 애틋함이 생기고, 그 애틋함은 결국 스스로를 보듬는 도구가 된다. 조진 소설 산책자 행복 어느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나 변영주 감독 영화 하차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거나, 아니라면 그냥 죽은 듯 지내거나. 영화에서 차경선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해지고 싶었다고, 행복해질 줄 알았다고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땐 내게 아무도 없었다고. 그 누구도 자본의 논리가 저런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유일한 희망이란 뭐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지만 희미한 믿음뿐일 텐데, 저 조이젠 소설 선택자 행복에서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 하차는 그것마저도 보이지 않는 아주 비극적인, 피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계급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의 죽음은 영화 하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내가 이제 줄거리는 거의 또 제시하지 않았죠. 줄거리 는 제시하지 않았고, 어떤 주제를 다루고 이야기냐면 이게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일본에서 이제 뭐 한참 버블 경제, 80년대나 이렇게 그 경제가 호황일 때 이제 금리가 싸고 그러니까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경기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호황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제 침체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빚어져요?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죠. 그러니까 싼 그 이자로 대출을 했다가 집을 막 투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은행 대출이 이렇게 날마다 올라가니까 이제 그 돈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안 내면 바로 그 경매로 돌려버려요. 그렇게 이제 그 망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일본의 그 상황을 이제 그 배경으로 쓴 소설이 화차인데, 변영주 감독이 이제 변영주 감독은 여성 감독인데 90년대에 이제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 사회 현실에 맞게 그 만든 영화가 화차예요. 그러니까 IMF 때 사채를 빌렸다가 그 사채를 이제 갚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나서 갚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들, 뭐 사채업자도 돈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온전히 못 받으니까 그 엄마를 이제 데리고 와서 성매매 시키고 뭐 해서 1년 만에 시체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냥 또 둔것이 아니라 이 김민희, 이제 그 김민희가 이제 그 배우 김민희가 역할을 맡았던 영화에서 차경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조폭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성폭행도 당하고, 그런 그 지역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이제 그들로부터 그들이 잡히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나쁜 선택을 하는 거죠. 자신처럼 이를테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 죽이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행 신용카드 신청을 했는데 뭐 이제 신용불량자였다. 옛날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였던 모양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추적을 하고 결국 이제 영화 마지막에 용산역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복해지고 싶었다.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내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이제 하여튼 그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단죄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확장,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우리의 삶을 그 억압하는 자본의 논리로,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과제를 남기는 영화입니다. 괜찮은 영화에서 늘 내가 보고 뭐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하용가. 이 제목은 이제 내 이제 이 작가는 이제 그 다른 소설로 그 세계일보 문학상을 또 우수상으로 수상해서 등단한 내 제자입니다. 내 제자인데 정미경이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두 번째 소설로, 장편 소설로 한 2년 전인가 하용과라고 냈어요. 하용과의 본래 제목이 뭐 하이 용돈 만남 가능, 요 줄여서 하용과라고 했나 봐요. 뭐냐면 여성들은 오직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국 남자들의 일그러진 시선이 응축되어 있는 제목이다. 내가 한남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비칭이니까 한국 남자들 일그러진 시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요즘에는 그 N번방 사건 비슷하죠. 디지털 성범죄 그 얘기죠. 구하라의 전 남친이 구하라와 함께 찍은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의 변호인이야 협박을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죠. 아무튼 동영상을 여차하면 뿌리겠다는 게, 떠나겠다는 애인에 대한 복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게 저 리벤지 포르노, 그 디지털 성범죄 아니겠어요. 만남을 기피하거나 섹스를 거부하거나 이별을 통보하면 용납 없이 돌아온 물리적 폭력보다 더 끔찍한 게, 그것도 끔찍하죠. 그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니까 그런 사건도 많잖아요. 더 끔찍한 게 이제 그 N번방 사건처럼 인터넷을 타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원천적인 삭제가 가능하지 않은 이 디지털 성범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연과는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 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찍고 그래 하고 힐난하든 물으면 영락 없는 꼰대인 거고, 치졸하게 그걸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자에 대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하면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일상적 두려움에 떠는 여성 일반인 거다라고 뭐 하여튼 했는데, 어쨌든 나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가해자가 천번받으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동의하지 않고 찍는 경우를 말하고, 물론 동의해서 찍었다 하더라도 그걸 유포하는 것은 아주 범죄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옳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나도 이제 나이 먹은 남자고 뭐 아빠 입장이기도 하고 기성세대니까 뭐 꼰대니까 이런 생각해요. 왜 찍니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안 이제 그 동의해서 찍는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사랑을 하면 그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 행복하고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살아보면 물론 우리는 그걸 이제 그렇게 그걸 알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사실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성관계는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매우 자연스럽죠. 성인들의 경우에. 그런데 이런 그 동영상을 합의해서 찍는다, 몰래 이제 찍는 경우 말고요. 글쎄 동의해서 찍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 리벤지 포르노가 나중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바꿔졌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소설이 하용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5주 3차 시에서 내가 쓴 그 짧은 서평들, 뭐 영화 리뷰들 같이 보고 비평문의 신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5주차는 여기까지 하고 6주차에도 이어서 비평문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필과 감상문은 또 뭐가 다른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차 과제물 비평문 쓰는 거 요것도 설명하고 과제 부과하고 6주차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